제 이름은 김용주입니다. 올해 70살이 되었어요.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쩌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저는 6.25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라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 시절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시죠? 우리 집은 그 중에서도 가난한 편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제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용주야, 너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작고 말랐는지 몰라. 소미불에 싸서 아궁이 옆에 뉘어놓고 살려는 게 기적이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태어날 때부터 고생이었나 봐요. 우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날씨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어떤 해는 가뭄이 심해서 모내기를 못했고 또 어떤 해는 홍수가 나서 모든 농작물이 물에 잠겼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빚을 내셨죠.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요. 어린 시절 제 일과는 이랬어요.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쌀을 씻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죠. 그리고 소에게 꼴을 주고 닭에게 모이를 주고 해가 뜨기 전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쉴 새 없이 일했어요. 학교요? 저는 학교에 다니지 못했어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학비를 낼 수가 없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이웃집 아이들이 학교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그 순간들이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 책 읽는 소리.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16살 때였어요. 사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술에 취해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주야, 미안하다. 너가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거 아빠가 다 안다. 하지만 어쩔 수 없구나. 우리 형편이 이러니 내 엄마라도 있었으면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시는 울지 않기로 다짐했거든요. 20살이 되자마자 저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시골에 있어봐야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께 돈 벌어서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났어요. 서울에 와보니 정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높은 빌딩들, 번화한 거리. 하지만 그 속에서 저 같은 시골 처녀가 설 자리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했어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재봉틀을 돌렸죠.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고 붓고 아팠지만 울지 않았어요. 참아야 했으니까요. 밤에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렇게 하루에 3시간 정도 잠을 자며 살았어요.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생각을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용주야, 밥은 먹었니? 가끔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네, 아버지. 잘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면 눈물이 났어요. 사실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못 먹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이요?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가끔 봉제 공장에 천을 배달하러 오는 젊은 남자가 저를 유심히 쳐다보곤 했어요. 한 번은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그때 제 대답이 기억나요. 죄송해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정말 시간이 없었거든요. 일하랴, 빚 갚으랴.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친구요? 그것도 사치였어요. 봉제 공장에서 몇몇 언니들이 절 불러 술 한잔 하자고 했었죠. 하지만 저는 항상 거절했어요.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일해서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났죠. 어느덧 제 나이가 30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때쯤 제가 일하던 봉제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어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린 저는 정말 막막했죠. 하지만 오래 시리에 빠져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며칠을 이 공장 저 공장 기웃거리며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다행히 동대문 근처의 한 의류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사람을 만났어요. 바로 이미경이라는 여자였죠. 미경이는 저와 같은 나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미경이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지친 듯 하면서도 어딘가 강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미경이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에 빚에 시달리는 처지. 우리는 너무나 닮아 있었죠.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했어요. 아시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누군가를 온전히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일할 때 옆자리에 앉은 동료 정도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미경이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용주야. 혹시 이 김밥 좀 나눠 먹을래? 내가 좀 많이 싸왔거든. 그 말에 저는 좀 당황했어요. 누군가 제게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건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아, 그래, 고마워.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미경이는 저와 달리 학교를 다녔더라고요. 고등학교까지 나왔대요. 그래서 그런지 말하는 것도 조리 있고 세상 물정도 저보다 밝았어요. 처음에는 그런 미경이가 좀 부럽기도 했어요. 하루는 제가 작업 지시서를 잘못 읽어서 옷을 엉뚱하게 만들었어요. 공장장님한테 크게 혼날 뻔했는데 미경이가 나서서 저를 도와줬어요. 제가 지시를 잘못 전달했어요. 제 잘못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미경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도와야지. 누가 도와주겠어.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 일 이후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쉬는 시간이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미경이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손에 자랐대요. 그것도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요. 점점 미경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워졌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혼자 끙끙 앓았던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었거든요. 미경이는 늘 제 말을 잘 들어주었어요. 용주야. 넌 정말 대단해.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어? 그렇게 말해주는 미경이가 고마웠어요. 어느 날은 야근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그날따라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일만 했거든요. 그때 미경이가 저를 부축해 주더라고요. 용주야. 괜찮아? 얼굴이 너무 파래. 그러더니 자기가 아끼던 초콜릿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먹어. 당 떨어지면 큰일 나. 그 순간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위로해 주었죠. 때로는 말없이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나눠 먹곤 했어요. 처음에는 미경이가 주로 도시락을 싸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도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했죠. 어머, 용주야. 오늘은 도시락을 싸왔네. 응, 너 덕분에 나도 이제 도시락 싸는 재미를 알았어.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주말이면 가끔 미경이와 함께 시장에 가곤 했어요. 값싼 옷가지들을 구경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한 번은 미경이가 예쁜 스카프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주야. 이거 정말 예쁘다. 언젠가 우리 이런 거 하나씩 사서 맞춰 입자.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이었죠. 어느 날 퇴근길에 미경이가 저를 불렀어요. 용주야, 잠깐 시간 있어? 할 이야기가 있어서. 미경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죠. 그때 미경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경아, 무슨 일 있어?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미경이가 흐느끼면서 말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미경이의 손을 잡았죠. 얼마나 필요해? 제가 물었어요. 미경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제 통장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내 미경이에게 건넸어요. 그동안 모아둔 얼마 안 되는 저축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미경아, 이걸로 아버님 병원비에 보태. 나중에 천천히 갚아도 돼. 미경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저를 꼭 안아주었죠. 고마워. 용주야, 정말 고마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미경이는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닌 제 인생의 첫 진정한 친구라는 걸요. 그 일 이후로 우리의 우정은 더욱 돈독해졌어요. 서로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죠. 미경이는 제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갔어요. 그동안 그렇게 그리워하던 가족의 온기를 미경이에게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비록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미경이라는 친구가 있어 세상이 조금은 덜 춥고 덜 외롭게 느껴졌거든요. 시간이 참 빠르더라고요. 어느새 제 나이가 45이 되었어요. 그해 봄, 드디어 부모님의 빚을 모두 갚았어요. 25년이란 긴 세월 동안 고된 노동으로 맺은 결실이었죠. 그날 은행에서 빚을 다 갚았다는 확인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아직도 생생해요.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그 바람이 처음으로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져 있더라고요. 그동안 웃을 일이 별로 없어서 제 웃는 모습을 보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꿈에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용주야, 고생 많았다. 이제 너를 위해 살아라.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꿈속에서도 눈물을 참았어요. 그동안 울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서 그랬나 봐요. 빚을 다 갚은 후에도 저는 계속 일했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그리고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기 시작했죠. 미경이가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용주야, 일에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일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래. 그리고 아직 내 집이 없잖아. 그러면 미경이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넌 꼭 좋은 집 장만할 거야. 내가 보증할게. 그렇게 6년이 더 지났어요. 54살이 되던 해 겨울, 드디어 제 집을 장만했어요. 작은 반지하 아파트였어요. 좁고 습하긴 했지만 제게는 그 어떤 궁전보다 소중한 보금자리였죠. 집을 계약하고 처음 열쇠를 받아들었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손에 쥐어진 차가운 열쇠가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열쇠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드디어 내 집이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평생 남의 집에서 살아온 제게 이건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이곳저곳을 만져봤어요. 조금은 갈라진 벽지, 오래된 마루. 그 모든 게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맨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도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죠. 이제 정말 내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는구나. 우리 아버지랑 같이 살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는 제가 집 사기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안타까운 마음은 뒤로 하고 다음 날부터 조금씩 집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작은 화분에 꽃을 심고 벽에 액자도 걸었죠. 미경이가 와서 집들이를 해줬어요. 단둘이었지만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용주야, 축하해. 너가 이렇게 멋진 집을 가질 줄 알았어. 미경이가 말했어요. 저는 미경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죠. 고마워, 미경아. 너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렇게 조금씩 새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 집에서 차를 마시고 퇴근 후에는 제 집으로 돌아오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가끔은 출근하기 싫어서 이불 속에 더 오래 누워있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 조금은 편하게 살아도 돼.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이렇게 평온한 날들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다면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늦은 시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를 보니 미경이더라고요. 이 시간에 웬일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미경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용주야, 나 좀 만나자.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미경이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거든요. 게다가 이 늦은 시간에 만나자니 분명 급한 일임이 틀림없었죠. 미경아,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야? 제가 물었어요. 미경이가 대답했어요. 집 앞이야. 미안해. 이런 시간에.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알았어. 금방 나갈게. 거기서 기다려. 전화를 끊고 급하게 옷을 챙겨 입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문득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일일까? 설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미경이와의 우정은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어요. 그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저는 절대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미경이가 보였어요.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서 있더라고요. 눈가가 붉어 보였어요. 분명 울었던 것 같았어요. 미경아, 무슨 일이야? 제가 다가가 물었어요. 미경이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용주야, 나 어떡하지? 저는 미경이를 안아주었어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미경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 근데 지금 큰 위기야. 너의 도움이 필요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덮쳤어요. 하지만 동시에 친구를 돕고 싶다는 마음도 강했죠. 저는 미경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추운데 여기 있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미경이의 부탁이 무엇일지,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상황이 우리의 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이 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걸. 집으로 들어서자 미경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보니 미경이 얼굴이 더 헬쑥해 보였어요.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더라고요. 차라도 한 잔 마실래? 제가 물었어요. 미경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그냥 얘기부터 하자. 저는 미경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미경이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말했죠. 자, 이제 천천히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미경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용주야, 나 사업을 더 크게 하려고 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말이야. 시장 조사도 해봤는데 정말 전망이 좋아. 하지만 초기 자금이 필요해. 내 전 재산을 다 투자했는데도 모자라. 제발, 나 좀 도와줘. 미경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미경이를 돕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어렵게 모아온 돈, 그리고 겨우 장만한 이 집, 모든 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경아, 그 사업 정말 괜찮은 거야? 위험하지는 않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경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응, 정말 괜찮아. 내가 6개월 동안 준비했어. 시장 조사도 꼼꼼히 했고 전문가의 조언도 들었어. 절대 실패할 리가 없어. 미경이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절박함도 보였죠.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물었어요. 미경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5천만 원 정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5천만 원이라니 제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저축금의 거의 전부였죠. 미경아, 그건.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미경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용주야, 나 정말 절실해. 이번이 내 인생 마지막 기회야. 너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할 수가 없어. 미경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미경이와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힘들 때 서로 의지하며 버텨온 시간들. 알았어. 미경아, 내가 도와줄게. 결국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미경이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나 저를 꼭 안아주었죠. 고마워, 용주야. 정말 고마워. 널 실망시키지 않을게. 꼭 성공해서 은혜 갚을게. 다음 날 우리는 은행에 갔어요.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미경이의 사업 자금 보증인이 되어 주었죠. 서류에 서명할 때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이미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미경이의 사업이 시작됐어요.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미경이가 자주 연락해서 사업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거든요.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신나하는 미경이의 목소리를 들으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용주야,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30% 늘었어. 이러다 정말 대박 날지도 몰라. 그렇게 신나서 얘기하는 미경이를 보면 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미경이가 작은 선물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비싼 건 아니었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죠. 건강식품 샘플이나 예쁜 머그컵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미경이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경이의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더 연락이 줄어들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도 잘 받지 않았어요. 미경아, 요즘 어떻게 지내? 사업은 잘 되고 있어? 간신히 연락이 다 물어봤더니 미경이가 대충 얼버무리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그래. 바빠서. 나중에 얘기하자. 그 말을 듣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커졌어요. 미경이의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아예 연락이 두절됐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결국 저는 미경이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주소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따라 비가 오더라고요. 우산도 없이 걸어가는데
마음이 무거워서 발걸음도 무거웠어요. 사무실 건물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 건물 관리인을 찾아갔죠. 저기요. 혹시 이 사무실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관리인 아저씨가 저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아, 거기요. 한 달 전에 야반 도주했어요. 밤중에 짐을 싹 빼가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아가씨, 괜찮아요? 관리인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미경이가 날 속였다고? 이럴 순 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급격히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대출금 상환이 연체됐다며 독촉장도 날아왔고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쳤어요. 야간 아르바이트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죠. 하지만 5천만 원이란 돈은 제게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어요. 결국 제 소중한 집을 팔아야 했어요. 그토록 어렵게 장만한 제 보금자리를. 마지막으로 집을 나설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잘 있어. 내 소중한 집아.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집도, 돈도,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친구도. 세상에 대한 믿음마저 잃어버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아니면 친구를 너무 믿었던 걸까요? 그때 안 된다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저는 그렇게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죠. 의지할 친구도 돌아갈 집도 없이. 그렇게 저는 거리의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죠. 찜질방을 전전하며 밤을 보냈어요.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으로 겨우 찜질방 요금을 내고 나면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나자 그마저도 어려워졌어요.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졌거든요. 깔끔하지 못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기피했어요. 결국 제 보금자리는 도시 공원의 나무 그늘 아래가 되고 말았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지만 밤이 되면 정말 힘들었어요. 찬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거든요. 박스와 신문지로 몸을 감쌌지만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배고픔은 또 어떻고요? 처음에는 배고픔을 견디기 힘들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고픔에도 익숙해졌죠.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깊은 절망감이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가장 힘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를 외면했어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요. 가끔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경멸의 빛이 서려 있었어요. 그 눈빛들이 저를 찌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용기를 내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봤어요. 그 순간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제 손, 그 한때는 열심히 일했던 손으로 국어를 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처음에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존심마저 버려야 했죠. 죄송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한 척 그냥 지나갔어요. 한 번은 한 꼬마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엄마에게 물었죠. 엄마, 저 아줌마는 왜 여기서 자요? 그 말에 아이의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어요. 쳐다보지 마. 저런 사람들하고는 말하면 안 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식사는 주로 무료 급식소에서 해결했어요. 하루에 한 끼, 그것도 겨우 먹을 수 있었죠. 처음에는 그곳에 가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하지만 배고픔 앞에서 자존심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면 가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옛 직장 동료들이었죠. 처음에는 그들이 저를 알아볼까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그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알아보고도 모른 척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더 아프더라고요. 점점 살이 빠지고 야위어 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제게 물었다면 저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가장 힘든 건 밤이었어요. 주변이 조용해지면 온갖 생각들이 몰려왔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아무 답도 찾지 못했어요. 한밤중에 홀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입을 막고 울었죠.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불행한 사람 같았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겨우 마련한 박스집이 비에 젖어 무너져 버리곤 했거든요. 그럴 때면 근처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으로 피신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오래 있을 순 없었죠. 경비원들이 저를 쫓아내곤 했으니까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따뜻한 햇살이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더 우울해졌어요.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봄날, 저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손에 들고 계신 빵을 저에게 건네시더라고요. 얼마나 배고프겠어. 이거라도 먹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인정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다음 끼니는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걱정들로 가득 찬 나날들이었죠. 그저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 그것이 제 유일한 목표가 되었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대로 눈을 감고 다시는 뜨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버텨, 용주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목소리를 붙잡고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냈어요. 언젠가는 이 고난의 시간도 지나가리라는 희미한 희망을 가슴에 품은 채로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에 또 다른 큰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변화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리라는 걸. 시간이 참 빠르더라고요. 어느새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거리 생활에 익숙해지니 이제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게 됐어요. 더 이상 미래를 꿈꾸거나 내일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 화장실에서 간단히 씻고 무료 급식소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하루 한 끼를 해결하는 게 일상이 됐죠.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빵을 사 먹을 때면 작은 행복을 느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무료 급식소에 도착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문득 옆 사람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야, 너 들었어? 어제 복권 당첨자가 나왔대. 정말 얼마나 받는데? 30억이래. 상상이나 돼. 그 돈이면 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한때 저도 그런 꿈을 꾸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저 오늘 하루 배부르게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급식을 받아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자원봉사자 한 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제 이름을 아시더라고요. 김용주 할머니 맞으세요? 순간 놀랐어요.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여기 있다니 이상한 일이었죠. 네, 맞습니다만. 자원봉사자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전화 온 게 있어요. 저쪽 사무실로 와주세요. 전화라고요? 누가 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죠?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제게 누가.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로 따라갔어요. 자원봉사자분이 전화기를 건네주셨죠.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마 만에 전화를 받아보는 건지. 김용주 씨 되십니까? 저는 변호사 박정훈입니다. 변호사라고요? 왜 변호사가 저를 찾는 거죠?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나요?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신지. 혹시 이미경 씨를 아십니까?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미경.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묘한 그리움까지. 네, 알고 있습니다. 간신히 대답했어요. 이미경 씨가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미경이 죽었다고요? 어떻게? 왜? 그리고 이미경 씨가 유언장을 남겼는데 김용주 씨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이미경이 저에게 재산을 남겼다고요? 상속 재산은 현금만 약 30억 원입니다. 아파트도 있고 자세한 내용은 직접 뵙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시간 되시겠습니까? 30억. 그 숫자가 제 귀에 맴돌았어요. 방금 전까지 복권 당첨 이야기를 들으며 씁쓸해하던 제가 이제는 그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서서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죠.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김용주 씨, 괜찮으세요? 김용주 씨? 정신을 차리고 간신히 대답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해합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셨겠어요.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제가 직접 찾아뵙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요? 그렇죠. 제겐 아무 일정도 없었으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주소를 묻는 변호사님께 무료급식소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현실감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자리에 앉아 식어버린 급식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한 끼가 제게는 너무나 소중했는데 이제는 그저 식은 밥 한 그릇에 불과해 보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미경이 왜 저에게 이런 큰 돈을 남겼을까요? 제 인생을 망가뜨리고 사라진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마지막 장난일까요? 그리고 30억. 그 돈이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더 이상 거리에서 앉아도 되고 따뜻한 음식도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제가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다시 누군가에게 속아 모든 걸 잃게 되진 않을까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오후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자원봉사자분이 다시 다가오셨어요. 할머니, 손님 오셨어요. 변호사님이래요.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현실이 되는 건가요? 제 인생이 다시 한번 뒤바뀌는 순간인가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그쪽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김용주 씨,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변호사 박정훈입니다. 제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떨까요? 여기보다는 그쪽이 편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료 급식소를 나서는 제 발걸음이 떨렸어요. 이제 현실이 되는 건가요? 제 인생이 다시 한번 뒤바뀌는 순간인가요? 변호사님을 따라 고급스러운 건물로 들어섰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번쩍이는 엘리베이터. 이런 곳에 제가 온 게 꿈만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변호사님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비서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박 변호사님, 손님이 오셨네요. 네, 김용주 씨입니다. 차 한 잔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고 깔끔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김용주 씨.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시고 이야기 나눠봅시다. 변호사님이 가리킨 가죽 소파에 조심스레 앉았어요. 너무 비싸 보여서 혹시라도 더럽힐까 걱정됐거든요. 자,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변호사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나 봐요. 설레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변호사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란 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거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거리에서 잠들던 내가 오늘은 30억의 상속자가 되어 이런 곳에 앉아 있다니.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비싸 보이는 가죽 소파. 이런 곳에 제가 앉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김용주 씨. 이것이 이미경 씨의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흰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몇 장의 종이가 들어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용주에게 먼저 용서를 구할게. 내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자본 적이 없었어. 사업 실패 후 나는 빚쟁이들을 피해 해외로 도망쳤어. 브라질의 작은 도시에서 새 삶을 시작했지. 처음에는 가정부로 일하며 겨우 먹고 살았어.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한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그게 대박이 났어. 아마존 열대 과일을 이용한 건강 보조제였어. 그 제품이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삽시간에 억만장자가 되었지.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들이 동원되었고 나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어. 너에게 연락하고 싶었어. 용주야. 하지만 두려웠어. 내가 저지른 일, 너를 배신한 일,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계속 미뤘지. 그러다 얼마 전 의사로부터 말기 암 진단을 받았어. 이제와 고백하지만 너는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실된 친구였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남기려고 해. 이것이 내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 용주야, 부탁이야. 이 돈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 그리고 가능하다면 날 용서해 줘. 영원히 너의 친구로 남고 싶다. 이미경. 유언장을 다 읽고 나니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 연민, 후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안도감.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아팠어요. 미경아.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불러봤어요. 그 순간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함께 일하며 서로를 의지하던 때, 미경이가 저를 배신하고 사라졌을 때, 그리고 제가 거리에서 보냈던 고통스러운 나날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분노가 차올랐어요. 미경이가 저를 버리고 혼자 잘 살았다는 생각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꼈어요. 성공 뒤에 숨겨진 고통, 양심의 가책. 미경이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았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후회. 만약 그때 미경이의 사정을 더 잘 알았더라면, 혹은 내가 조금 더 현명했더라면 우리 둘 다 이렇게 되진 않았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도 느껴졌어요. 미경이가 저를 완전히 잊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게 이렇게 큰 선물을 남겼다는 것에. 김용주 씨. 괜찮으세요? 변호사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조금 혼란스러워서요. 이해합니다. 이제 상속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몇 장을 꺼내 제게 보여주었어요. 이미경 씨가 남긴 재산은 총 30억 원의 현금과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그리고 제주도의 펜션입니다. 이 모든 것이 김용주 씨에게 상속됩니다. 숫자들과 법률 용어들이 눈앞에 빙빙 돌았어요.
30억이라니. 제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에요. 이게 다 제 것이라고요?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모두 김용주 씨의 것입니다. 순간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어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간신히 말씀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모습의 할머니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할머니는 30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돈으로 뭘 해야 하지?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와 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우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결정해야 해요. 제가 재무설계사를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아침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만이 실감났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이건 뭔가요? 이미경 씨가 당신에게 남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미경이가 저에게 또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장 지내실 곳이 필요하시면 강남 아파트로 가실 수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라. 제가 감히 꿈꿔본 적도 없는 곳이에요. 아니요. 지금은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체크카드를 드리겠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들을 사시면 됩니다. 카드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거리로 나오니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똑같은 거리,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제 제가 다르게 보는 걸까요? 무료 급식소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이제 그곳에 갈 필요가 없지만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급식소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미경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문득 미경이가 남긴 편지가 생각났어요. 그 편지 속에 제가 찾는 답이 있을까요? 주머니 속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시작은 과연 행복한 것일까요? 전에 없던 무게감이 어깨를 누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의 불씨도 가슴 한켠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제 손에 들린 서류 가방에는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그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변호사가 마련해준 호텔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이 모든 게 꿈인 것만 같았어요. 눈을 감았다 뜨면 다시 공원 벤치에서 깨어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수십억의 재산을 가진 부자였어요. 노숙자에서 부자로. 이런 극적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호텔 방을 나왔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병원에 가는 거였어요.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검진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김용주 씨,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영양 상태가 많이 나쁘시네요. 당분간은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제 몸을 제대로 돌볼 수 있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치과였어요. 오랫동안 방치했던 치아들. 치료하는 동안 아팠지만 그 아픔조차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말이에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푹 잘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행복이었어요.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이불을 만지작거렸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동안 여전히 거리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노숙자 관련 뉴스를 보게 됐어요.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동사한 노숙자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어. 그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부동산을 알아보고 인허가를 받고 직원을 고용하는 일.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쉼터가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깨끗한 침대, 따뜻한 식사, 그리고 샤워 시설. 제가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이제 다른 이들에게 제공되는 거예요. 하지만 쉼터를 운영하면서 깨달았어요. 일시적인 도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노숙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노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청소회사로 시작했죠. 노숙자들이 거리를 청소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거예요. 용주 할머니, 제가 첫 월급을 받았어요. 한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점점 사업이 커져갔어요. 청소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수거, 간단한 집수리 등으로 영역을 넓혀갔죠. 많은 노숙자들이 일자리를 얻고 새 삶을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기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쓰고 싶다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 과거를 모두에게 알리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 또 미경이의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망설여졌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기사가 나간 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 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왔고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게 됐어요. 처음 카메라 앞에 섰을 때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다는 말을 들으니 용기가 났어요. 저도 한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걸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 스스로도 힘을 얻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미경이를 용서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미경이를 생각하면 화가 나고 원망스러웠거든요.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혼자 잘 살다 죽어서 큰 소리나 치고. 그런 생각이 들면 가슴에서 불 같은 게 올라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미경이의 유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면서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미경이의 첫 기일에 찾아간 묘소에서는 한참을 울었어요. 슬픔인지 분노인지 그리움인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눈물로 쏟아져 나왔죠. 미경아, 난 아직도 널 완전히 이해할 순 없어. 하지만 이제는 너가 왜 그랬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넌 그저 더 나은 삶을 원했던 거지. 우리 모두 그랬듯이 말이야. 그렇게 미경이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난 이제 행복해. 그리고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어. 너가 준 이 기회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고마워, 미경아. 그리고 이제는 편히 쉬어. 그 말을 하고 나니 뭔가가 확 풀리는 것 같았어요. 미경이를 용서하는 과정은 곧 제 자신을 용서하는 과정이기도 했던 거예요. 세월이 꽤 오래 흘렀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가 시작한 사회적 기업은 이제 전국적인 규모가 됐고 수천 명의 노숙자들이 새 삶을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는 대통령 표창도 받았어요. 시상식장에 섰을 때 문득 그 공원 벤치가 생각났어요.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때의 용주가 살아있어요. 추운 밤, 배고픈 밤을 보냈던 그 용주. 그 용주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해요. 오늘도 열심히 살자.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자.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 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모든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알아요.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의미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걸요. 너를 거리에 그림자로 만든 내가 이제는 희망의 빛이 되어 내 죄책감의 어둠을 밝히네. 세월의 주름 깊은 너의 얼굴에 내가 준 슬픔과 너가 만든 기쁨이 교차하고 나의 배신, 너의 용서가 공존하네. 차가운 벤치에서 보냈던 너의 밤들, 그 기억은 내 가슴의 칼날, 나를 영원히 후회하게 하는 힘. 용주야, 내가 준 상처와 선물, 이제는 모두 너의 일부가 되어 너를 더 강하고 따뜻하게 만드네. 거친 운명에 흔들리던 너를 나는 홀로 내버려 두었지만 이제 넌 단단한 뿌리 내린 나무가 되었네. 너의 가지에 쉬어가는 이들, 그들에게 그늘 되어주는 너를 보며 나의 이기심을 부끄러워하네. 인생은 강물 같아서 내가 거칠게 흘러갈 때 넌 잔잔히 기다렸고 결국 용서의 바다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네. 너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밝은 내일이 모두 이어져 만드는 아름다운 이야기. 돈의 가치를 나눔으로 바꾸는 너,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네.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를.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너의 손으로 이제는 다른 이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에 나의 작은 선물이 빛나는 것을 보네. 함께 걸어가야 할 그 길에 난 너를 홀로 두었지만 넌 모두의 동행이 되어 주었네. 너의 모습 속에서 매일 나는 다짐하네. 오늘도 용서해 주어 고맙다고. 인생의 겨울을 너에게 안겨주고 떠났지만 넌 그 속에서 영원한 봄을 피워냈구나. 그 봄의 끝에서 나는 너에게 속삭이리. 고마워, 용주야. 그리고 미안해.